서울에서의 지연은 빛을 조작하는 사람이었다. 강남의 화려한 스튜디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조명 장비들 사이에서 그녀는 피사체의 가장 매끄러운 단면만을 골라내 인화지에 박제했다. 광고 모델들의 모공 하나까지 지워내는 정교한 리터칭 작업은 지연에게 일종의 결벽 증적인 유희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통제된 구도와 노출값 안에서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삶은 통제 가능한 스튜디오가 아니었다. 남편의 외도와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인간적인 멸시와 배신은 지연이 평생 쌓아온 완벽한 피사체로서의 자아를 단숨에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지연은 자신의 카메라 가방을 한강에 던져버리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세상을 기록하는 도구가 정작 자신의 무너진 내면 하나 기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지독한 조롱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도망치듯 서울을 떠났다. 세련된 통유리창 너머의 한강뷰 대신 그녀가 선택한 곳은 지도 구석의 이름도 낯선 소도시 희령이었다. 엄마 희숙이 내 외할머니가 거기 어디쯤 사신다더라며 귀찮은 듯 뱉었던 기억의 파편 하나만을 이정표 삼아 지연은 낡은 구형 수동 카메라 한 대만을 챙겨 기차에 올랐다. 희령역에 도착했을 때 지연을 맞이한 것은 코끝을 찌르는 낡은 종이 냄새와 정체된 공기였다. 역 앞의 빛바랜 간판들은 마치 수십 년 전의 필름 속에 갇혀있는 듯했다. 지연은 역 근처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낡은 적산가옥에 짐을 풀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떠나고 난 뒤 텅 빈 거실. 한복판에 앉아있는 지연의 모습은 마치 노출 부족으로 검게 타버린 필름 조각 같았다. 그녀는 며칠 동안 커튼도 달지 않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보았다. 서울의 밤이 네온 사인으로 점철된 노출 과다의 상태였다면 이곳의 밤은 시커먼 암흑이 지배하는 진공 상태였다. 살아있니? 왜 전화를 안 받아? 엄마 희숙의 날 선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을 때도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희숙은 딸의 불행이 자신의 삶에 묻은 얼룩인 양굴었다. 지연은 전화기를 꺼버리고 침대에 누웠다. 그때였다. 창문 틈새로 아주 가느다란 빗줄기가 스며들어 방바닥을 비추었다. 그것은 차갑고도 서늘한 달빛이었다. 지연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카메라 가방을 꺼냈다. 렌즈 캡을 여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뷰파인더를 눈에 가져다 대자 흐릿했던 세상이 선명한 사각형의 틀 안으로 들어왔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것은 할머니의 낡은 장독대와 그 위로 하얗게 내려앉은 서리, 그리고 그것을 비추는 밝은 밤의 달빛이었다. 지연은 숨을 멈추고 초점 링을 천천히 돌렸다. 낡은 렌즈가 사각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채웠다. 찰칵. 셔터가 끊기는 순간 지연은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타인을 위한 상업적인 기록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을 위해 현상해낸 첫 번째 삶의 조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시장기를 느끼며 무작정 밖으로 나왔다. 희령의 시장 골목은 새벽부터 활기가 돌았지만 그 활기 속에서도 어딘지 모를 쓸쓸함이 묻어났다. 낡은 칼국수 집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지연은 운명처럼 한 노인을 마주쳤다. 굽은 등과 가느다란 손가락,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을 바라보는 그 깊고 아득한 눈매.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외할머니 영옥이었다. 영옥은 한눈에 지연을 알아보았다.
지연아. 그 낮은 목소리는 지연의 뷰파인더 속에 맺혀있던 모든 흐릿한 상들을 단번에 선명하게 정착시켜버렸다. 할머니의 집은 희령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마당에는 철 지난 꽃들이 시들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낡은 마루는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집 안에는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시간의 노출이 축적되어 있었다. 지연은 할머니가 차려준 따뜻한 된장찌개를 먹으며 자신의 카메라 렌즈가 앞으로 무엇을 향해야 할지 어렴풋이 예감했다. 그것은 화려한 피사체가 아니라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이들의 숭고한 흔적이었다. 할머니, 사진 한 장 찍어드려도 돼요? 지연의 물음에 영옥은 부끄러운 듯 손사래를 쳤지만 이내 정갈하게 옷매무새를 다듬고 마루 끝에 앉았다. 지연은 조리개를 최대한 열어 할머니의 얼굴에 초점을 맞췄다. 뷰파인더 속에 들어온 영옥의 주름은 마치 한편의 세밀한 지도 같았다. 삼천포에서 희령까지 건너온 고단한 여정과 딸, 희숙을 키우며 삼켰던 수많은 눈물이 그 주름 사이에 현상되어 있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지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찍고 있는 것은 할머니의 얼굴이 아니라 100년을 이어내려온 여자들의 밝은 밤 그 자체라는 사실을 말이다. 밤이 깊어지자 희령의 하늘에는 다시금 커다란 달이 떴다. 지연은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향해 카메라를 치켜들었다. 셔터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달빛이 렌즈 안으로 충분히 스며들 때까지 기다렸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 서울에서의 소음들이 그 느린 셔터의 시간 속에서 달빛과 섞여 중화되었다. 지연은 이제 더 이상 완벽한 구도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다.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진정한 생의 기록임을 희령의 밤은 가르쳐주고 있었다. 지연은 방으로 돌아와 인화된 사진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아직 인화되지 않은 할머니의 이야기들이 뷰파인더 안에서 아른거렸다. 증조 할머니 금주로부터 시작된 그 길고 고독한 밤의 연대기. 지연은 자신의 손에 쥔 카메라가 단순히 이미지를 포착하는 도구가 아니라 잊힌 여자들의 목소리를 빛으로 복원해내는 마법의 지팡이가 될 것임을 믿었다. 희령의 밝은 밤은 이제 지연에게 침묵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100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온 여자들과 대화하는 가장 선명한 현상의 시간이었다. 지연은 내일 아침 할머니와 함께 증조 할머니가 처음 삼천포에 정착했을 때 보았다는 그 바닷가 풍경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다. 기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지연은 카메라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아주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희령의 새벽은 푸르스름한 안개로 가득했다. 지연은 할머니 영옥이 내어준 낡은 오동나무 괴짝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안에는 세월의 습기를 머금어 눅눅해진 종이 뭉치와 빛바랜 사진 몇 장이 흩어져 있었다. 지연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중 가장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인화지의 모서리는 이미 닳아 없어졌고 은염 입자들은 거칠게 뭉쳐 형체조차 흐릿했다. 하지만 그 프레임 정중앙에 서 있는 여인, 증조 할머니 금주의 눈빛만은 렌즈를 뚫고 나올 듯 형형했다. 1950년 겨울, 개성을 떠나기 직전 찍었다는 그 사진은 지연에게 있어 현상되지 않은 거대한 역사의 시작점이었다. 할머니 영옥은 지연의 옆에 앉아 돋보기를 고쳤으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그때 내 증조 할머니는 개성에서 제일 까는 자수쟁이였다.
비단 위에 꽃을 놓으면 진짜 향기가 날 정도였지. 영옥의 목소리를 타고 지연의 머릿속 뷰파인더에는 100년 전 개성의 풍경이 천천히 인화되기 시작했다. 개성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지만 금주의 집안은 늘 숯불이 타오르는 화로 덕분에 온기가 감돌았다. 금주는 그곳에서 정혼자와 혼인을 하고 세상이 영원히 그 안온한 울타리 안에 머물 줄로만 알았다. 그녀의 삶은 고감도 필름처럼 세밀하고 풍요로운 계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거대한 노출 과다의 폭력이 찾아왔을 때 금주의 평화는 순식간에 하얗게 타버렸다. 1950년의 겨울, 소문은 발없는 귀신처럼 마을을 휘저었고 어느 날 밤 남편은 잠시 다녀오겠다는 짧은 인사만을 남긴 채 집을 나섰다. 그것이 마지막 셔터 소리였다. 금주는 갓 태어난 딸 영옥을 포대기에 싸서 등에 업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피난 행렬에 합류했다. 개성을 떠나던 날 밤 하늘에는 시리도록 밝은 달이 떠 있었다. 금주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서 타오르는 불길과 비명소리가 달빛에 씻겨 내려가길 바랄 뿐이었다. 그때 증조 할머니가 업고 있던 아기가 바로 나였다, 지연아. 내 울음소리가 얼음 갈라지는 소리보다 컸다고 하더구나. 할머니의 말에 지연은 숨을 죽였다. 금주는 얼어붙은 임진강을 건넜다. 강바닥에서 올라오는 지독한 냉기가 버선발을 파고들었고 사방에서는 얼음이 깨지는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다. 옆에서 걷던 이들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금주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렌즈의 초점을 오직 등에 업힌 아기의 미약한 숨소리에만 맞췄다. 배고픔과 추위보다 무서운 것은 기억이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아랫목에서 아기에게 젖을 물리던 그 평범한 일상이 영영 돌아갈 수 없는 꿈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케 했다. 피난 행렬은 나무로 더 나무로 이어졌다. 금주와 시어머니 그리고 아기는 기차 지붕 위에 매달리고 걷기를 반복한 끝에 경상남도 삼천포라는 낯선 바닷가 마을에 닿았다. 개성의 마른 흙냄새와는 전혀 다른 비릿하고도 짠 바다 내음이 코끝을 찔렀다. 삼천포는 피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연고도 없는 그곳에서 금주는 비단옷을 벗어 던지고 무명 앞치마를 둘렀다. 그녀가 처음 잡은 것은 자수 바늘이 아니라 시장 바닥의 차가운 생선이었다. 개성의 고운 아가씨가 삼천포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내 증조 할머니는 한 번도 신세 한탄을 안 하셨단다. 그저 매일 새벽 포구에 나가 생선을 떼어다가 머리에 이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지. 할머니의 회상 속에서 금주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와 같았다. 소금기에 절은 손등은 갈라져 피가 났고 고왔던 얼굴은 바닷바람에 검게 그을렸다. 지연은 사진작가로서 금주의 그 거친 손을 상상해 보았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치열한 삶의 도구였다. 금주는 매일 밤 아기를 씻기며 나지막하게 노래를 불렀다. 그것은 개성에서 불렀던 자장가이기도 했고 살아남은 자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주문이기도 했다. 삼천포의 밤은 개성의 밤보다 소란스러웠다.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지붕을 때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 소리가 여전히 전쟁 중임을 상기시켰다. 금주는 하루 일을 마치고 녹초가 된 몸으로 마당에 서서 바다 위로 떠오른 달을 보았다. 그 밝은 빛은 개성의 집 마당을 비추던 것과 똑같았다. 그녀는 그 달빛 아래서 비로소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 잃어버린 고향, 그리고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공포가 달빛에 녹아내렸다. 금주에게 그 달빛은 암실의 붉은 등처럼 어둠 속에서도 형체를 잃지 않게 도와주는 유일한 이정표였다. 아직 세상이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구나. 금주는 그렇게 읊조리며 다시금 포대기 끈을 고쳐맸다. 지연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매끈하게 관리된 손톱과 부드러운 피부. 하지만 이 손 안에도 분명 금주의 그 거칠고 단단한 피가 흐르고 있을 것이었다. 이혼 후 세상이 끝난 것 같아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100년 전의 금주는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비릿한 생선 내음을 견디며 삶을 지켜냈는데 자신은 고작 사랑의 실패 하나에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 했던 것은 아닐까. 지연은 궤장 옆에 놓인 자신의 수동 카메라를 어루만졌다. 이제 이 카메라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금주가 보았던 그 달빛을, 그 절망 속의 희망을 기록해야 할 사명이 담긴 도구였다. 할머니 증조 할머니는 삼천포에서 너희 할머니를 키워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지연의 물음에 영옥은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대답했다. 글쎄다. 아마 오늘 밤이 밝으니 내일도 살아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겠지. 지연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삼천포의 거친 바다 앞에서 홀로 서 있던 젊은 여인 이금주. 그녀가 건너온 그 어두운 밤들이 모여 지금 지연이 앉아있는 이 평온한 밤의 배경이 되었다. 밤은 더 깊어졌지만 할머니의 집안은 여전히 환했다. 100년 전 개성에서부터 삼천포를 거쳐 이곳 희령까지 흘러온 여자들의 이야기가 등불처럼 방안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연은 할머니 옆에 누워 천천히 숨을 고르며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다. 이제 이야기는 삼천포에서 자라난 어린 소녀 영옥의 시절로 향하고 있었다. 지연은 꿈결 속에서 셔터 소리를 들었다. 희령의 아침은 지연의 카메라 렌즈 위에 맺힌 이슬처럼 차고 투명했다. 지연은 할머니 영옥의 손을 잡고 동네 어귀의 작은 개울가를 산책했다. 영옥의 손등에는 검버섯이 피어 있었고 피부는 오래된 인화지처럼 얇고 바스락거렸다. 지연은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카메라를 들어 접사 렌즈로 교체했다. 렌즈 속으로 들어온 할머니의 손마디는 마치 수천 번의 밀물이 들이치고 나간 뒤 남겨진 갯벌의 고랑 같았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영옥이 삼천포에서 보낸 유년의 기록임을 지연은 직감했다. 할머니 영옥은 개울물에 비치는 햇살을 보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지연아, 삼천포 바다는 무섭도록 반짝였단다. 낮에는 눈이 멀 정도로 윤슬이 자글자글했지. 영옥의 목소리를 타고 지연의 머릿속 뷰파인더에는 1960년대 삼천포의 풍경이 선명하게 인화되기 시작했다. 전쟁이 남긴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포구, 그곳에는 비린내와 가난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여 있었다. 영옥의 어머니 금주는 여전히 시장통에서 생선을 팔았고 영옥은 학교가 끝나면 당연하다는 듯 어머니의 좌판 옆에 앉아 비늘을 긁어내거나 잔심부름을 했다. 영옥은 영리한 아이였다. 그녀는 생선 비늘이 자신의 손톱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혐오하면서도 그 비늘이 햇빛에 반사되어 무지개색으로 빛나는 찰나를 사랑했다. 그것은 훗날 사진작가가 된 지연이 발견한 노출의 미학과 닮아 있었다. 영옥은 남몰래 헌책방에서 빌려온 소설책을 읽으며 삼천포 너머의 세상을 꿈꿨다. 그녀에게 바다는 자유로 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자신을 가두는 거대한 흰 수염의 장벽이었다. 매일같이 수평선을 바라보며 저 너머에는 개성보다 더 화려하고 생선 비린내가 나지 않는 향기로운 세상이 있을 거라 믿었다. 나는 그때 작가가 되고 싶었단다. 하지만 내 증조 할머니는 내 손에 펜 대신 생선 칼을 쥐어주셨지. 그게 그분에게는 사랑이었을 게야. 굶지 않고 살아남는 것보다 큰 사랑은 없었으니까. 영옥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지연은 그 문장 사이에서 흐릿하게 번지는 슬픔의 계조를 읽어냈다. 지연은 할머니의 옆얼굴을 찍었다. 초점은 할머니의 눈동자에 맞췄다. 그 깊은 동공 안에는 삼천포의 밤바다가 고여 있었다. 영옥은 18살이 되던 해 친구 명숙과 함께 서울로 도망칠 계획을 세웠다. 명숙은 부모를 잃고 이모네 집에서 구박을 받으며 자란 아이로 영옥에게는 세상에서 유일한 피사체와 같은 존재였다. 두 소녀는 밤마다 부둣가 끝에 앉아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명숙은 근사한 양장점 주인이 되고 싶다고 했고 영옥은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는 소설가가 되겠노라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한 암실이었다. 명숙이 먼저 돈을 벌기 위해 부산의 방직 공장으로 떠나게 되었을 때 영옥의 꿈도 함께 현상액 속으로 사라졌다. 떠나는 명숙의 손에는 영옥의 어머니 금주가 몰래 챙겨준 마른 멸치 한 봉지와 보리빵 몇 덩이가 들려 있었다. 금주는 명숙의 등을 두드리며 가서 아프지 마라. 사람이 귀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은 영옥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금주는 딸이 공부를 하는 것보다 당장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길 바랐다. 그것은 전쟁을 겪은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도 유일한 축복이었다. 영옥은 명숙이 떠난 뒤 한동안 카메라에 초점이 나간 것처럼 멍하니 지냈다. 그녀는 더 이상 수평선을 보지 않았다. 대신 시장 바닥의 차가운 물속에 손을 담그며 자신의 꿈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영옥은 시장 귀퉁이에서 주워온 낡은 신문지나 포장지 뒷면에 연필로 짧은 글귀들을 적어 내려갔다. 오늘의 바다는 잉크를 쏟은 듯 검다 멸치의 눈동자 속에는 소금기 어린 달빛이 산다. 그 기록들은 영옥에게 있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는 유일한 인화 작업이었다. 지연아, 그때 내가 쓴 글들을 다 불태워버렸단다. 내 엄마 희숙이를 낳고 나서 내 꿈이 짐이 될까봐 무서웠거든. 할머니의 말에 지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머니의 몸에는 그 기록되지 못한 꿈들이 흉터처럼 남아있었다. 지연은 할머니의 굽은 등을 향해 셔터를 눌렀다. 낡은 기와지붕 아래서 빨래를 널고 있는 할머니의 실루엣은 마치 한 편의 완성되지 못한 서사시 같았다. 지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희령에 온 것은 단순히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할머니가 차마 현상하지 못한 그 빛바랜 꿈들을 대신 기록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밤이 되자 희령의 마당에는 삼천포의 그것과는 다른 고요하고 정갈한 달빛이 차올랐다. 지연은 암시용 붉은 등을 켜고 할머니의 낡은 사진들을 한 장씩 정리했다. 그 중에는 명숙이 부산으로 떠나기 전 영옥과 함께 찍은 작은 사진도 있었다. 두 소녀는 수줍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공포와 기대가 반반씩 섞여 있었다. 지연은 그 사진을 스캔하여 복원하기 시작했다. 거친 입자들을 다듬고 흐릿한 윤곽선을 선명하게 세우는 과정은 마치 할머니의 젊은 시절을 다시 살게 하는 일종의 마법 같았다.
지연은 컴퓨터 모니터 위에 떠오른 젊은 영옥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만약 할머니가 그 시절 서울로 떠났다면 그녀는 어떤 작가가 되었을까? 아마도 지금의 지연보다 훨씬 더 깊고 다정한 시선으로 세상을 담아냈을 것이다. 영옥의 희생과 금주의 인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지연이 카메라를 들고 세상을 응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묵직한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지연은 수첩에 적었다. 할머니의 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의 렌즈 속으로 이사온 것이다. 희령의 밝은 밤은 그렇게 소녀 영옥의 기억을 하나씩 현상해내고 있었다. 지연은 이제 더 이상 완벽한 구도를 찾지 않았다. 비린내 나는 삼천포의 포구에서 멸치 비늘처럼 반짝이던 소녀의 눈물을 포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지연은 할머니 옆에 누워 천천히 숨을 고르며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다. 이제 이야기는 삼천포를 벗어나 도시의 매연 속으로 뛰어든 영옥의 딸, 즉 지연의 엄마 희숙의 시절로 향하고 있었다. 지연은 꿈결 속에서 수천 마리의 멸치떼가 은빛 윤슬을 일으키며 수평선 너머로 날아가는 풍경을 보았다. 지연은 할머니 영옥의 마루에 앉아 오래된 앨범의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삼천포의 짠내를 벗어나 서울의 매연, 섞인 공기 속으로 뛰어든 젊은 날의 엄마 희숙의 사진들이 꽂혀 있었다. 1970년대 말의 흑백 사진 속 희숙은 유난히 꼿꼿한 자세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유행하던 나팔바지를 입고 커다란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은 모습은 마치 자신의 출신 성분을 철저히 세탁하려는 듯 인위적인 세련미로 무장하고 있었다. 지연은 그 사진 속 희숙의 눈동자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렌즈를 투과한 희숙의 눈은 어딘지 모르게 초점이 흐릿했다. 그것은 세상에 정을 붙이지 못한 자의 불안한 시선이었다. 할머니 영옥은 희숙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리며 나직하게 의조렸다. 희숙이는 참 독한 아이였단다. 내 몸에서 배어나오는 생선 비린내를 그렇게도 싫어했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도 내려놓기 전에 비누칠부터 하던 아이였어. 영옥의 목소리를 타고 지연의 머릿속 뷰파인더에는 도시로 상경한 희숙의 치열한 삶이 인화되기 시작했다. 희숙에게 삼천포는 그리운 고향이 아니라 지워버리고 싶은 낙인이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단돈 몇 푼을 쥐고 서울 근교의 신도시로 향했다. 그곳은 공장의 굴뚝 연기가 하늘을 덮고 있었고 파도 소리 대신 기계의 굉음이 고막을 때리는 곳이었다. 희숙은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거대한 도시의 소음은 그녀의 초라한 배경을 묻어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안막이었다. 낮에는 타이피스트로 일하며 손가락 끝이 마르도록 자판을 두드렸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며 악착같이 버텼다. 거칠고 투박한 입자들이 모여 하나의 형상을 이루듯 희숙은 매 순간 자신을 채찍질하며 도시 여자의 형상을 빚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영옥이 보내주는 멸치 상자를 뜯지도 않은 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곤 했다. 그것은 영옥에 대한 미움이라기보다 다시는 그 비릿한 가난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처절한 결별 선언이었다. 희숙이가 처음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나를 불렀을 때 나는 그 아이의 집에서 풍기던 독한 방향제 냄새를 잊지 못한다. 사람 사는 냄새를 다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것 같더구나. 영옥의 회상 속에서 희숙은 스스로를 견고한 성벽 안에 가둔 채 살아가고 있었다. 희숙은 도시 냄새가 물씬 풍기는 지연의 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똑똑하고 번듯했지만 희숙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상처를 들여다볼 줄 모르는 남자였다. 희숙에게 그 결혼은 사랑이라기보다 신분 세탁의 완성에 가까웠다. 서울의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고 외동딸 지연이 태어나면서 희숙의 성벽은 더욱 높고 화려해졌다. 하지만 지연은 기억한다. 어린 시절 엄마 희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던 그 뒷모습을.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희숙의 실루엣은 늘 노출 부족의 사진처럼 어둡고 고독해 보였다. 지연은 카메라를 들어 마당 구석에 놓인 낡은 빨래 삶는 양은 솥을 찍었다. 그 솥은 희숙이 서울로 떠나던 날 영옥이 눈물을 닦으며 멸치를 삶던 바로 그 솥이었다. 지연은 깨달았다. 엄마 희숙이 그토록 증오했던 비린내는 사실 영옥의 헌신과 생존의 냄새였다는 것을. 희숙은 그 냄새를 지우기 위해 값비싼 향수를 뿌렸지만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는 여전히 삼천포의 짠 바람이 불고 있었다. 희숙은 딸 지연에게도 엄격했다. 지연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히스테릭할 정도로 화를 냈는데 그것은 지연이 자신처럼 초점이 나간 삶을 살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본능적인 공포였을 것이다. 지연아, 내 엄마는 한 번도 편히 잠든 적이 없는 아이였다. 꿈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발을 버둥거렸지. 할머니의 말에 지연은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다. 사진작가로서 지연은 피사체의 긴장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포착한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렌즈 앞에서 완벽한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욕망과 슬픔을 암실 깊숙한 곳에 가두어 두었다. 지연은 희령에 내려오기 직전 이혼 문제로 희숙과 나눈 마지막 통화를 떠올렸다. 너까지 내 인생을 망치면 안 돼. 그 말은 지연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자신의 성벽을 붙잡으려는 마지막 비명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밤이 되자 희령의 마당에는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렸다. 지연은 암시용 붉은 등을 켜고 엄마 희숙의 옛날 사진들을 고해상도로 스캔하기 시작했다. 모니터 위에 떠오른 희숙의 젊은 시절 얼굴은 지연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다만 지연의 눈에는 상처 입은 자의 슬픔이 서려 있다면 희숙의 눈에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자의 도끼가 서려 있었다. 지연은 포토샵 도구를 이용해 사진 속 희숙의 주변에 낀 노이즈들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그것은 엄마의 고독을 닦아내고 싶어하는 딸의 뒤늦은 손길이었다. 지연은 깨달았다. 증조 할머니 금주가 얼어붙은 강을 건넜고 할머니 영옥이 부둣가의 윤스를 보며 꿈을 꾸었다면 엄마 희숙은 도시의 소음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몸부림쳤다. 비록 방식은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생존이라는 커다란 프레임 안에서 각자의 투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희숙이 그토록 거부했던 비린내는 결국 그녀를 지탱해준 뿌리의 냄새였다. 지연은 희숙의 사진 옆에 자신의 셀프 포트레이트를 나란히 놓아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1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 속에 담긴 고독의 계조는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다. 희령의 밝은 밤은 이제 지연에게 엄마 희숙을 이해하는 현상의 시간이 되었다. 지연은 더 이상 엄마의 차가운 말들에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 그 말들은 엄마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성벽의 파편들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연은 수첩에 적었다. 엄마의 성벽은 나를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요새였다. 지연은 마당으로 나가 밤하늘의 달을 향해 셔터를 눌렀다. 엄마 희숙의 바빴던 삶이
할머니 영옥의 기다림이, 그리고 증조 할머니 금주의 인내가 이 느린 셔터의 시간 속에 모두 담기기를 바라며 지연은 아주 오랜만에 카메라를 내려놓고 렌즈를 통하지 않은 맨눈으로 희령의 밝은 밤을 마주보았다. 서울에서의 지연은 빛의 성체에 사는 왕녀와 같았다. 한강변의 펜트하우스 스튜디오는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도시의 인공광으로 가득했고, 지연은 그 빛을 정교하게 굴절시켜 피사체의 가장 화려한 단면만을 골라 인화지에 박제했다. 하지만 그곳은 노출이 지나치게 과다한 공간이었다. 너무 밝은 빛은 오히려 사물의 본질을 지워버리고 모든 형체를 하얗게 태워버리는 화이트아웃 현상을 일으킨다. 지연의 삶이 딱 그랬다. 완벽해 보이는 결혼 생활, 대학 강사라는 허울 좋은 직함, 세련된 취향의 가구들. 그것들은 지연을 증명해주는 풍경인 줄 알았으나 사실은 그녀를 삼켜버리는 눈부신 소음들이었다. 균열은 가장 조용한 순간에 찾아왔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것은 정오의 햇살이 스튜디오 바닥을 날카롭게 가르던 어느 화요일이었다. 지연은 남편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메모리 카드를 자신의 리더기에 꽂았다. 직업적인 습관이었다. 화면 가득 떠오른 것은 지연이 단 한 번도 찍어본 적 없는 표정의 남편과 그 곁에서 낯선 빛을 바라고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었다. 사진 속의 빛은 지연이 그토록 공들여 세팅했던 인공광보다 훨씬 생생하고 잔인했다. 지연은 그 순간 자신이 평생 찍어온 완벽한 구도가 얼마나 허망한 연극이었는지를 깨달았다.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이 마비된 듯 굳어버렸고 지연의 세계는 순식간에 암전되었다. 지연아, 너는 너무 깨끗한 것만 보려고 했구나. 그림자가 있어야 사물이 선명해지는 법인데. 희령의 방 안에서 할머니 영옥이 지연의 차가운 발을 이불 속으로 끌어당기며 낮게 의조렸다. 지연은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서울에서의 지연은 그림자를 혐오했다. 슬픔이나 가난, 구질구질한 감정들은 필터로 걸러내고 리터칭으로 지워야 할 얼룩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의 배신보다 지연을 더 절망케 한 것은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교양 있는 사진작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려 애쓰는 자신의 위선이었다. 그녀는 울부짖는 대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위자료의 노출값을 계산했고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세련된 이삿짐 박스를 주문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녀는 거실 한복판에서 텅 빈 뷰파인더를 응시하며 아무것도 찍히지 않는 검은 필름 같은 고독에 몸을 떨었다. 엄마 희숙에게 이혼 사실을 알렸을 때 돌아온 반응은 예상대로 차가운 거절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남들 보기 부끄러워서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다. 희숙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연민보다 자신의 완벽한 서울대 커리어에 오점이 생겼다는 원망이 더 컸다. 지연은 깨달았다. 엄마 희숙 역시 증조 할머니 금주와 할머니 영옥으로부터 이어져 온 고독의 연대기 속에 갇혀 있지만 그녀는 그 고독을 도시의 세련미라는 두꺼운 렌즈 필터로 가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지연은 그 렌즈를 깨트리고 싶었다. 아니, 그 렌즈가 깨지는 소리를 듣기 위해 희령으로 도망쳐온 것이었다. 희령에 도착한 첫날, 지연은 이름도 모르는 여인 숙방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삐걱거리는 천장 위로 쏟아지는 희미한 달빛은 서울의 네온 사인과는 전혀 다른 입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차갑지만 다정했고 어둠을 지우려 애쓰지 않으면서도 어둠 속의 사물들을 가만히 보듬어 안았다. 지연은 그제야 처음으로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다.
억눌러왔던 울음이 터져나오자 그녀의 몸을 꽉 채우고 있던 서울의 소음들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다. 그것은 지연이 평생 찍어본 적 없는 가장 원초적이고 정직한 순간이었다. 할머니, 나는 내가 실패한 필름인 줄 알았어요. 빛이 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담지 못한 다 타버린 필름이요. 지연은 영옥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고백했다. 영옥은 아무 말 없이 지연의 좁은 어깨를 토닥였다. 영옥의 손은 시장 바닥의 생선 비늘처럼 거칠었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게 지연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영옥에게 지연은 실패한 필름이 아니었다. 단지 너무 밝은 곳에 오래 노출되어 잠시 눈이 멀었을 뿐이었다. 지연은 할머니의 따뜻한 체온 속에서 증조할머니, 금주가 전쟁통에 얼어붙은 강을 건너며 지켰던 것이 단순히 생명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지연은 희령의 생활을 통해 카메라의 렌즈캡을 다시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화려한 스튜디오 조명 대신 새벽녘, 부엌의 수증기나 장독대에 내려앉은 이슬, 할머니의 구분 등 뒤로 비치는 저녁 노을을 찍었다. 그 사진들은 서울의 화보처럼 매끈하지 않았다. 때로는 초점이 어긋나고 입자가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살아있음의 비린내가 났다. 지연은 암시용 붉은 등을 켜고 그 사진들을 한 장씩 현상하며 자신의 부서진 조각들을 이어붙였다. 무너진 성벽은 더 이상 치욕이 아니었다. 그 무너진 틈 사이로 비로소 진정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더 깊어지자 희령의 밤 공기는 더욱 서늘해졌다. 지연은 창밖의 달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은 왜 그토록 쉽게 무너졌던가. 할머니들이 건너온 그 거친 파도와 전쟁의 포화에 비하면 자신의 아픔은 잔잔한 물결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자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자각은 지연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나의 밤은 이제야 밝아지기 시작했다. 서울에서의 삶이 타인의 시선으로 채워진 가짜 노출이었다면 이곳 희령에서의 삶은 비록 어둡고 초라할지라도 자신의 목소리로 찍어내는 진짜 기록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지연은 이제 더 이상 완벽한 성벽 뒤에 숨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괴짝에서 꺼낸 낡은 수동 카메라의 셔터 속도를 조절하며 내일 아침의 첫 빛을 기다렸다. 지연의 뷰파인더 너머로 100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온 여자들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셔터에 손을 올렸다. 지연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컷을 찍으려 하고 있었다. 지연은 더 이상 고립된 개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금주의 인내와 영옥의 꿈, 그리고 희숙의 고독까지 모두 끌어안은 채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연은 아주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는 깊은 단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희령의 오후는 고요한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지연은 할머니 영옥의 방 한 구석에서 먼지 앉은 낡은 종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삼천포 시절 증조 할머니 금주가 가장 의지했던 이웃이자 평생의 벗이었던 세비 아주머니와 주고받은 편지들과 빛바랜 소지품들이 들어있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편지 뭉치를 꺼냈다. 종이는 이미 산화되어 손만 대도 바스러질 듯 위태로웠지만 그 위에 정갈하게 눌러 쓴 글씨들은 마치 갓 인화된 사진의 은염 입자처럼 선명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사진작가인 지연에게 이 편지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렌즈에 포착되지 못한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두 여인의 뜨거운 세대의 증거였다.
할머니 영옥은 돋보기를 고쳤으며 지연의 옆에 앉아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다. 지연아, 사람이 살면서 마음 하나 온전히 맡길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니, 내 증조 할머니한테는 세비 아주머니가 바로 그런 분이었단다. 영옥의 목소리를 타고 지연의 머릿속에는 1950년대 말 삼천포의 풍경이 다시금 현상되기 시작했다. 폭우의 비린내가 진동하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악착같이 하루를 견디던 그 시절. 금주는 개성에서 내려온 낯선 이방인이었고 세비 아주머니는 그런 금주에게 가장 먼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어준 인생의 조명 같은 존재였다. 두 여자는 삼천포 시장통에서 나란히 좌판을 깔고 생선을 팔았다. 금주가 개성의 고운 자수쟁이였다면 세비 아주머니는 거친 바닷바람에 단련된 억척스러운 경상도 여인이었다. 전혀 다른 색을 가진 두 사람이었지만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처절한 공통분모는 그들을 단숨에 하나의 프레임 안으로 묶어주었다. 지연은 편지 속 구절들을 눈으로 쫓았다. 금주야, 오늘 갈치값이 좋으니 내일은 더 일찍 나오너라. 아이가 열이 난다니. 걱정이구나. 내가 끓인 미역국 좀 가져가렴. 소소한 안부 뒤에는 전쟁이 남긴 깊은 흉터들이 그림자처럼 깔려 있었다. 그분들은 서로를 밝은 밤이라고 불렀단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서로의 얼굴만 마주보면 밤이 무섭지 않다고 하셨지. 영옥의 말에 지연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밤은 어두워야 하고 밝음은 빛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금주와 세비 아주머니에게 서로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자가발전기 같은 존재였다. 지연은 상자 속에서 낡은 비단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금주가 개성에서 가져온 마지막 자수 조각이었다. 금주는 그 귀한 비단을 잘라 세비 아주머니의 아들 베넷 저고리 끈을 만들어 주었다고 했다. 지연은 그 비단 조각을 매크로 렌즈로 아주 가깝게 찍었다. 렌즈 속으로 들어온 올 하나하나에는 두 여인이 나누었던 눈물겨운 우정의 밀도가 촘촘하게 박혀 있었다. 하지만 삶은 그들의 소박한 약속을 허락하지 않는 가혹한 암실이었다. 세비 아주머니의 아들이 서울로 떠나 자리를 잡으면서 아주머니도 삼천포를 떠나게 되었고 금주 역시 영옥의 결혼과 함께 희령으로 거처를 옮기며 두 사람은 영영 소식이 끊기고 말았다. 헤어지던 날 두 여자는 부둣가 끝에 서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금주야, 나중에 세상이 좋아지면 우리 같이 개성 구경 가자. 세비 아주머니의 그 약속은 결국 인하되지 못했다. 지연은 편지 끝자락에 번진 얼룩을 보았다. 그것은 아마도 답장을 받지 못한 채 혼자 편지를 써내려갔던 금주의 눈물 자국이었을 것이다. 지연은 이 낡은 기록들을 보며 서울에서의 자신의 관계들을 되돌아보았다. 그녀의 인맥은 SNS상의 화려한 팔로워들과 스튜디오의 비즈니스 파트너들로 가득했지만 정작 영혼의 밑바닥까지 노출할 수 있는 밝은 밤 같은 존재는 없었다. 남편과의 관계 역시 완벽한 구도의 화보를 찍듯 연출된 것이었음을 지연은 이제야 인정했다. 금주와 세비 아주머니가 나누었던 그 투박하고도 진한 진심에 비하면 지연의 삶은 노출 과다로 모든 감정이 휘발되어 버린 텅 빈 인화지와 같았다. 할머니, 증조 할머니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평생 슬프셨을까요? 지연의 물음에 영옥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그 약속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증조 할머니는 충분히 행복하셨을 게다.
그 기억이 그분을 평생 버티게 한 힘이었으니까. 지연은 카메라를 들어 마당 구석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찍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어깨를 기댄 채. 바람을 견디고 있는 그 꽃들은 마치 금주와 세비 아주머니의 환생처럼 보였다. 밤이 되자 지연은 방으로 돌아와 그날 찍은 사진들을 현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 위에 금주와 세비 아주머니의 사진들을 나란히 배치했다. 한 장은 100년 전의 흑백 사진이었고 한 장은 오늘 지연이 찍은 컬러 사진이었다. 지연은 두 사진의 톤을 하나로 맞추는 작업을 했다. 과거의 흑백 기억 속에 오늘의 빛을 불어넣고 오늘의 차가운 디지털 이미지 속에 과거의 따뜻한 입자를 심는 작업. 지연은 깨달았다. 사진가의 사명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찍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묻혀버린 보이지 않는 진실을 끄집어내는 데 있다는 것을. 금주와 세비 아주머니가 나누었던 밝은 밤은 이제 지연의 렌즈를 통해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기록되지 않았기에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그들의 우정이 지연의 사진 속에서 숨을 쉬기 시작했다. 희령의 밤은 이제 지연에게 고립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100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온 여자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인화되는 거대한 암실이었다. 지연은 내일 아침 세비 아주머니의 아들이 살았다는 서울 근교의 주소를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혹시라도 그곳에 세비 아주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증조 할머니, 금주의 마지막 편지를 전달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기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지연은 카메라 가방을 매만지며 아주 오랜만에 목적지가 있는 여행을 꿈꾸었다. 지연은 잠들기 전 창밖의 달을 보며 셔터를 눌렀다. 달빛 속에 금주의 얼굴과 영옥의 주름 그리고 세비 아주머니의 웃음소리가 모두 겹쳐지도록. 그 사진 속에서 밤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그것은 100년의 우정이 빚어낸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밝은 밤이었다. 희령의 봄은 서울보다 늦게 당도했지만 그 기세는 훨씬 집요했다. 마당 구석에 얼어붙었던 흙을 뚫고 돋아난 연약한 새순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반짝일 때 지연은 툇마루에 앉아 그 생명력을 멍하니 응시하곤 했다. 서울에서의 삶이 정교하게 설계된 조화 같았다면 이곳에서의 하루하루는 비바람을 견디며 제멋대로 뻗어나가는 야생화 같았다. 지연은 이제 화장기 없는 얼굴과 무릎이 늘어난 면바지가 제법 익숙해졌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흉하다고 타박하던 엄마. 희숙의 목소리도 이곳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는 먼지처럼 흩어졌다. 지연은 카메라를 들어 마당의 잡초 사이로 비치는 사선의 빛을 찍었다. 그것은 완벽한 조명 아래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생의 비릿하고도 강렬한 노출이었다. 평화롭던 할머니 영옥의 집에 파란이 일어난 것은 어느 금요일 오후였다. 예고도 없이 대문을 밀고 들어온 것은 엄마 희숙이었다. 커다란 선글라스로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희령의 흙먼지가 묻을세라. 까치발을 들고 걸어오는 희숙의 모습은 이곳의 풍경과 지독하게 불협화음을 냈다. 지연은 마당에서 상추를 뜯다 말고 멈춰섰다. 희숙은 지연의 초라한 행색을 보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녀에게 지연의 모습은 마치 관리가 소울에 곰팡이가 쓴 필름처럼 보였을 것이다. 결국 여기서 이러고 있니? 내 할머니처럼 평생 생선 비린내 맡으며 살 작정이야? 희숙의 날 선 목소리가 적막한 마당을 갈랐다.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던 영옥이 문을 열고 나왔다. 영옥은 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놀라지 않은 기색이었다.
그저 왔느냐는 짧은 한마디와 함께 희숙이 싫어하는 쿰쿰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희숙은 거실 소파에 앉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 서서 벽에 걸린 증조 할머니 금주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그녀에게 이 집은 도망쳐 나온 감옥이자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울이었다. 지연은 그 순간 카메라를 들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날 저녁 밥상머리에서의 침묵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희숙은 영옥이 내어놓은 투박한 반찬들을 깨작거리며 불만을 토해냈다. 서울의 아파트 평수 이야기, 남편의 승진 누락에 대한 히스테리, 그리고 무엇보다 이혼하고 내려온 딸 지연에 대한 원망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다. 지연은 묵묵히 밥을 씹었다. 엄마의 말들은 화살이 되어 날아왔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그 독설 뒤에 숨겨진 희숙의 거대한 공포가 보이기 시작했다. 사진작가로서 지연은 알고 있었다. 피사체가 가장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때는 사실 그 뒤에 숨겨진 상처가 가장 깊을 때라는 것을. 엄마는 한 번이라도 할머니한테 고생했다고 말해본 적 있어? 지연의 낮은 물음에 희숙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뭐라고? 내가 누구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며 서울로 올라갔는데. 내가 번 돈으로 이 집 지붕 고치고 너 공부시킨 거야. 희숙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그것은 마치 암실에서 약품 조절을 잘못해 검게 타버린 인화지 같은 눈빛이었다. 영옥은 말없이 딸의 밥 위에 잘 익은 김치 한 점을 올려주었다. 희숙아, 너도 참 애썼다. 혼자 그 큰 도시에서 버티느라 얼마나 외로웠겠니? 영옥의 그 한마디가 희숙의 단단한 성벽을 허물어뜨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희숙은 김치를 집어 던지듯 내려놓고는 아이처럼 꺽꺽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50살이 넘은 중년 여인의 울음이 아니라 삼천포 바닷가에서 비린내 나는 엄마를 부끄러워하며 울던 어린 소녀의 울음이었다. 희숙은 평생 엄마 영옥을 부정하며 살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엄마의 인정을 갈구하고 있었다.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비린내 나던 그 과거를 씻어내고 번듯한 도시 여자가 되었음을 엄마가 알아주길 바랐던 것이다. 지연은 울고 있는 엄마의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희숙의 어깨는 생각보다 작고 가냘팠다. 지연은 깨달았다. 증조 할머니 금주가 전쟁을 견뎠고 할머니 영옥이 가난을 견뎠다면 엄마. 희숙은 그 가난의 기억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고독을 견뎌왔다는 것을. 4대의 여자들은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모두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이기 전에 나로 살고 싶었던 한 인간으로서의 갈망을 공유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희령의 하늘에는 어김없이 환한 달이 떴다. 세 여자는 나란히 이불을 펴고 누웠다. 희숙은 여전히 코를 훌쩍였지만 영옥의 거친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영옥은 지연과 희숙의 손을 각각 한쪽씩 잡고 예시하기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증조 할머니 금주가 삼천포 시절 돈이 없어 딸 영옥에게 사주지 못했던 빨간 구두에 대한 이야기였다. 금주는 평생 그 구두를 사주지 못한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았고 영옥은 그 마음을 알기에 일부러 더 맨발로 마당을 뛰어다녔다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비밀이었다. 희숙아, 내가 서울 가서 처음 산 구두가 빨간색이었던 거 기억나니? 나는 내가 그 구두를 신고 나타났을 때 내 증조 할머니가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라 생각했단다. 영옥의 말에 희숙은 다시금 눈물을 훔쳤다.
자신이 증조 할머니와 할머니의 한을 풀기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자각이 그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였다. 지연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창밖의 달빛을 보았다. 그 밝은 밤은 이제 지연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대대로 이어져 온 여자들의 눈물과 웃음,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진심들이 달빛에 녹아 방 안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지연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안도감을 느꼈다. 서울에서의 배신과 상처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파괴할 힘이 없었다. 그녀는 무너진 삶의 터전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증조 할머니가 그랬고 할머니가 그랬으며 이제 엄마 희숙이 그 길에 동참하려 하고 있었다. 지연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일 아침이면 희숙은 다시 까칠한 도시 여자로 돌아갈지도 모르지만 오늘 밤 나누었던 온기만큼은 그녀의 가슴 속에 영원히 박제될 것임을 알았다. 희령의 밝은 밤은 그렇게 세 세대의 여자를 하나로 묶어주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용기 꺾인 꽃들이 마주서서 서로의 향기를 나누는 밤, 지연은 비로소 완전한 평온 속에서 잠이 들었다. 희령의 겨울이 가고 봄의 끝자락이 올 무렵, 지연은 비로소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인화지 뭉치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종이 위에 새겨진 이미지가 아니었다. 개성에 얼어붙은 강을 건너던 증조 할머니 금주의 거친 숨소리였고 삼천포 부둣가에서 윤슬을 보며 작가를 꿈꿨던 할머니 영옥에 억눌린 고독이었으며 도시의 매연 속에서 가난을 지우려 몸부림쳤던 엄마 희숙의 서러운 눈물이었다. 지연은 암실의 붉은 등 아래서 이 사진들을 한 장씩 현상해내며 자신의 부서진 영혼도 함께 정착액 속에 담갔다 빼낸 듯한 기분을 느꼈다. 지연은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방 안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파헤치는 칼날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먼지를 털어내듯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부드럽게 공존했다. 서울에서 가져온 세련된 가구들은 희령의 낡은 기와집 구석에서 제법 고풍스러운 멋을 풍기며 자리를 잡았다. 지연은 깨달았다. 자신의 삶도 이와 같다는 것을. 부서지고 금이 간 조각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버리는 대신 소중히 닦아 나열하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무늬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지연은 카메라 렌즈를 정성스럽게 닦았다. 이제 이 렌즈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을 응시하는 눈이 되어 있었다. 지연아, 이제 갈 준비가 다 되었니? 마당에서 빨래를 털던 할머니 영옥이 고개를 들어 물었다. 영옥의 얼굴에는 섭섭함보다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지연은 대답 대신 할머니에게 다가가 그 마른 어깨를 꼭 안았다. 할머니의 몸에서는 여전히 은은한 흙냄새와 햇볕 냄새가 났다. 지연이 희령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그 지독한 허기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다. 할머니가 매일같이 차려주었던 따뜻한 밥상과 밤마다 들려주었던 여자들의 이야기가 지연의 텅 빈 속을 단단하게 채워준 덕분이었다. 지연은 할머니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컷 찍었다. 할머니, 제가 찍은 이 사진들이 누군가에게도 밝은 밤이 될 수 있을까요? 지연의 물음에 영옥은 지연의 손등을 토닥이며 미소 지었다. 그럼 되고 말고. 내 증조 할머니가 세비 아주머니와 나누었던 그 짧은 편지 한 장이 100년을 버티게 한 힘이 되었잖니. 진심이 담긴 찰나의 순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단다.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누군가 정말로 숨이 막힐 것 같은 밤의 기적처럼 그 사람의 폐부로 스며드는 법이지. 그 말은 지연이 평생 간직해온 예술에 대한 갈증을 단번에 해소해주는 축복과도 같았다. 지연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지연은 이삿짐을 정리하며 엄마 희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희숙은 여전히 서울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전시회 준비는 잘 돼가니? 내가 가서 도와줄 건 없고? 희숙의 그 한마디에 지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엄마 역시 자신의 뿌리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4대에 걸친 여자들의 화해는 그렇게 소박한 안부 하나로 완성되고 있었다. 지연은 엄마에게 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삼천포 시절 할머니가 사주지 못했던 그 빨간 구두를 모티브로 한 정밀 접사 사진이었다. 떠나기 전 마지막 밤 지연은 혼자 희령의 뒷산에 올랐다. 발 아래로 펼쳐진 희령의 야경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겨웠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낮은 지붕들 위로 쏟아지는 달빛은 오늘도 변함없이 환했다. 지연은 그 달빛을 보며 증조 할머니 금주를 떠올렸다. 남편을 잃고 아기를 업은 채 죽음의 강을 건너던 20살의 금주. 그녀는 이 달빛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100년 뒤의 손녀가 이토록 평화로운 밤하늘 아래 서서 자신을 기록할 거라는 상상은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지연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연은 셔터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희령의 전경을 담았다. 100년의 시간이 응축된 단 한 컷의 사진이었다. 일주일 뒤 서울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에는 지연의 개인전 밝은 밤 100년의 인화가 열렸다. 전시장 벽면에는 희령의 낡은 장독대, 영옥의 거친 손마디, 희숙의 낡은 사진첩, 그리고 개성에서 온 비단 조각들이 지연의 시선으로 재해석되어 걸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 사진들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것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등 뒤에 서 있는 어머니와 할머니들의 숨결이었기 때문이다. 지연은 전시장 한 구석에서 희숙과 영옥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감상하는 모습을 보았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이제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었다. 지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빛에 빚을 지고 살아간다. 내가 누리는 이 평온한 아침은 누군가가 처절하게 견뎌낸 어둠의 대가이며 내가 누르는 이 셔터는 누군가가 차마 뱉지 못한 마지막 비명의 연장선이다. 그러므로 나는 기꺼이 기록해야 한다. 기차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서울의 한복판이었지만 지연은 여전히 희령의 바람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서울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만의 초점을 잡을 수 있었다. 무너진 삶의 터전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웠고 상처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눈을 가졌기 때문이다. 지연은 갤러리를 찾아온 관객들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배신의 상처 대신 100년을 이어온 여자들의 눈부신 연대가 서려 있었다. 참 밝다. 지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삶은 때때로 비릿한 냄새를 풍기겠지만 서로를 비추는 마음들이 존재하는 한밤은 결코 어둡지 않을 것이다. 지연은 무거운 카메라 가방을 고쳐 메고 인파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100년의 달빛이 흐르는 강을 건너
그녀는 비로소 자신만의 눈부신 아침에 도착해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금주와 영옥 그리고 희숙이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뒷모습을 배웅하고 있었다.